제가 그때 그 자리에 앉아 듣고 있던 말들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상견례 날 새하얀 앙고라 코트를 입고 도도하게 앉아있던 예비 시어머니. 최 여사는 제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주은 씨, 혹시 젓갈 냄새 나는 거 알아요? 아침마다 생선 비린내 맡으며 사는 사람들은 품격 자체가 다르답니다. 상놈의 피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이 귓가에 울릴 때 저는 분노보다 먼저 숨 막히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날 저희 어머니의 비밀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강주는 29,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일하는 건축가였습니다. 현우와는 일 때문에 만났지만 그 사람이 가진 따뜻하고 소탈한 성품에 끌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강남의 오래된 부자였지만 현우는 늘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희 집안 배경이 그들처럼 화려하지 않다는 사실을 현우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직업은 현우에게도 제게도 늘 마음 한구석의 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상견례 장소는 청담동의 최고급 한정식집 송월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백화점에서 사들인 차분한 색깔의 한복을 입고 오셨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이셨습니다. 현우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우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고 저는 애써 심장의 떨림을 감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중후했지만 예비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유, 앉으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여사는 제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눈빛은 마치 시장 바닥의 물건을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피하려 애쓰셨죠. 이 여사님 되시는군요. 얼굴에 윤기가 도시는 게 건강은 참 좋으신가 봐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피부가 약해서요. 최 여사의 말에는 칭찬과 비아냥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미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 저는 속으로 현우에게 빨리 이 자리를 끝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순간 최 여사가 뜬금없이 현우의 남동생 현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식은 현우와는 달리 경박한 태도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씨가 너 지난번에 어머니 잔치 음식 때문에 시장에 좀 다녀왔다고 했지. 거기서 별의별 사람 다 봤다고 흥분해서 말하던데. 현식은 최 여사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듯 현식의 팔을 꼬집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현식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어머니 제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 뭐랄까, 손으로 직접 멸치똥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위생관념도 없어 보이고. 현식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현식이가 그런 진귀한 풍경을 목격했답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 여사님. 현식이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그게 딱 이 여사님이셨거든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순간 귀에서는 와장창 테이블 위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제 심장이 그렇게 요동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통시장에서 소규모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손맛으로 워낙 유명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버지는 반대가 심했지만 어머니는 워낙 손맛이 좋으시고 활력이 넘치시는 분이라 그 일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력이 충분하셔서 가게를 취미로 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들 앞에서 굳이 저희의 재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결혼이 돈 때문이 아니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심은 최 여사에게 한낱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멸치똥이나 만지는 분이 저희 며느리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수, 의사, 법조인을 며느리로 맞아왔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아하게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작 시장 바닥에서 냄새나 풍기는 장사를 하는 분이라니. 이 여사님, 혹시 저희 아들 현우에게 접근하려고 일부러 저희 집안 배경 숨기고 오신 건가요? 여러분은 제가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동안 최 여사는 준비된 대본이라도 읽는 듯 제 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저희 집이 대대로 금융가와 학계를 이끌어온 명문가인데 어떻게 이런 천한 피가 섞이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현우,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너는 너의 품격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 이 집안과는 모든 인연을 끊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은 차가운 분노로 떨렸고 저도 모르게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 여사의 노골적인 멸시와 현식의 경박한 폭로의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계셨죠. 그 순간 제가 가장 의지했던 현우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현우는 분명 저에게 어머니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나는 당신의 진심을 사랑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현우가 어머니의 편을 들어 최 여사를 말리거나 최소한 사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최 여사의 비난보다 더 큰 상처였습니다. 배신감의 비수가 심장을 찌르는 듯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제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의 옹호도, 최 여사에게 단 한마디의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니? 내 엄마가 지금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에게 따지자 현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이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다는 회피의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주은아, 진정의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긴 했지만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맞잖아. 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기대를 완전히 부쉈습니다. 우리 상황. 그의 말은 마치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의 직업을 숨긴 것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와, 정말 치사하고 비겁하구나. 현우 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어머니의 직업이, 그 땀 흘려 일하시는 삶이 당신,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최 여사가 다시 한번 탁자를 쾅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고급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치심이 저를 덮쳤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주은 씨, 지금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내요? 내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젓갈 팔아서 모은 돈으로 명품 가방 사치하는 주제에 저희 아들 귀를 홀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고급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이거 당장 파혼이야.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최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체면이 상하신 듯 작은 목소리로 최 여사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하시오. 어쨌든 우리 현우가 좋다고 했던 사이인데. 하지만 최 여사는 시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 너는 당장 내 손잡고 나가. 이런 여자에게 미련 두지 마. 내가 다니는 그 대기업, 우리 집안 배경이 없었으며 감히 발도 못 들일 곳인 거 알지? 너 나한테 효도할 생각 있으면 당장 이 결혼 깨. 현우는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가 다니는 대기업이라는 것이 현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대대로 금융계의 거물 집안 출신이었고 현우의 취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현우는 어머니의 권력과 저와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은아, 미안하다. 나도 정말 힘들다.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어머니 말씀처럼 결혼은 현실이고 나는 지금 내 위치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그 세 글자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현우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비겁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욕을 방관했고 이제는 저와의 사랑까지 버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떤 미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치욕적인 배신감만이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저희를 걱정했습니다. 주은아, 괜찮다, 울지 마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치욕을 당하니. 그냥 우리가 잘못 왔다 생각하자.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셨죠.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최 여사님, 현우 군, 오늘 이 모욕적인 말씀들 저희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은이가 아무리 현우 군을 사랑했다고 해도 저희는 딸 자식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파혼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함과 멸시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식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최 여사는 아버지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시장 장사에서 번 돈 가지고 무슨 엄포를 놓으십니까? 파혼. 제가 먼저 선언했으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딸이 저희 아들에게 걸맞지 않아서 버려진 겁니다. 그 잘난 멸치똥이나 평생 파십시오. 최 여사의 마지막 말은 저에게는 완전히 화인처럼 찍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지옥 같았던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끝내 흐느끼셨고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마음속에는 지독한 복수심만 끌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저희를 향한 멸시를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차한 변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결혼은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것이다 등등.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제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하게 잘라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우가 다니는 그 대기업 본사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주은아,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나 좀 봐주라. 저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현우 씨, 제발 헛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저희 가족에게 준 상처를 갚아주려고 왔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 직함, 그 직함을 제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현우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준, 내가 무슨 수로 내 직함을 무너뜨려? 내 아버지가 혹시 시장 번영회 회장이시니? 아니면 내 어머니가 멸치똥으로 폭탄이라도 만드셨어? 내가 지금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대기업 직원설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회사에는 흠집 하나 못 내. 그는 저를 비웃으며 그의 등에 걸린 회사 로고를 더욱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에 제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차가울 때 가장 통쾌한 법이니까요. 현우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어머니가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당신들의 오만함과 멸시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제가 낮게 읊조리자 현우는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되찾았죠. 협박하지 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시장 장사나 하는 집안 딸이 고작 나랑 헤어졌다고 앙심풍구 허위사실이라도 유포할 거야? 그런 건 회사 보안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다. 나한테 질척거리지 말고 내 주제 파악이나 해. 현우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몸을 돌려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직원설. 저는 현우가 듣도록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은아, 너 지금 어디니? 나 방금 직원설 본사에 도착해서 임원들 회의실로 가는 중이다. 왜 전화를 안 받니? 이 중요한 날에. 네? 아버지가 왜 거기 계세요? 저는 최대한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현우는 이미 걸음을 멈추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아버지가 시장 장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긴 왜야. 오늘이 내가 직원설 주식 인수한 거 공식 발표하고 새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날 아니니? 내가 혹시 까먹은 건 아니겠지. 회의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니? 어제 내 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내가 빠뜨린 거 없는지 걱정되어서 말이다. 네, 아버지. 준비는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악과 공포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주은아, 내 아버지라니. 직원설 대표이사. 말도 안 돼. 우리 회사는 이사회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외부 인사가 갑자기 대표를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얼굴 가까이 휴대폰을 가져다 대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현우에게 정확히 들리도록 했습니다. 주은아, 혹시 직원설 앞에 있니? 내가 조금 일찍 왔더니 회의실까지 안내해 줄 사람이 없네. 너희 회사 건물은 올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정신이 없어. 내가 마중 나와 줄 수 있겠니? 현우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장 옷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를 입고 계셨고 2명의 비서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아버지는 분명 그곳에 계셨습니다. 현우의 입에서 말도 안 돼. 라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우 씨, 놀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젓갈 냄새를 맡으며 살았지만 당신이 다니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만큼의 재력은 갖고 계십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수산물 유통기업 KC푸드의 회장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장에서 생선을 만지던 분이셨지만 그 수완과 사업 능력으로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의 혁신을 이끌어내신 분이셨죠. 어머니의 반찬 가게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만났던 시장을 그리워하며 소박한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어머니께 만들어 드린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현우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착각이 지금 그들을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멸치 똥만 보았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재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은아, 제발 오해였어. 내가 그때 어머니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실수를 한 거야. 너희 아버지 아니, 회장님께 한 번만 말씀해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어머니도 다 반성하고 계셔. 제발 부탁한다. 저는 그의 비굴한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어제 그토록 도도했던 대기업 엘리트가 지금 제 발밑에서 구걸하는 꼴이라니. 현우 씨, 당신은 이미 가장 소중한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건 저희 진심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인정과 당신의 안정된 직장 아니었나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저희 가족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도 직장으로도 절대 만회할 수 없어요. 현우는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직원설에서 제가 곧 당신에게서 빼앗을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저는 휴대폰을 끊고 아버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제가 대표이사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직원설의 최고층 대표이사 집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현우의 잿빛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저희 가족의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비굴하게 태도를 바꾸었죠. 그 위선과 기회주의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은아, 어제 일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버지 회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직원설의 주식을 매입해왔고 이번에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했다. 내가 혹시 그 결혼을 계속하고 싶다면 아버지, 아니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삶을 천하다고 모욕했어요. 특히 그 최 여사님은 저희가 멸치 똥이나 파는 주제의 아들에게 접근했다고 했죠. 그 치욕을 저는 직원설이라는 무대에서 갚아주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복수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논리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게 내가 그들보다 품격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제 분노를 가라앉히는 차가운 물과 같았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곧바로 현우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현우는 회사 내에서도 능력보다는 최 여사의 배경을 믿고 나태한 태도를 보이는 직원으로 유명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몇 번의 큰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의 압력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피해왔을 뿐이었죠. 저는 다음 날 법무팀을 통해 최 여사에게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과 명예훼손에 대해 직원 신임 대표이사 회장의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만약 사과를 거부할 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현우 씨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 최 여사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장난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녀는 제 아버지의 신분이 시장 상인에서 하루아침에 직원서 회장으로 바뀐 것을 믿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며칠 후 현우가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알았습니다. 현우는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주은아, 나 인사 발령 났어. 본사 팀장에서 지방 건설 현장으로 좌천됐어. 그것도 가장 힘들기로 소문난 오지 현장으로. 그의 목소리에서는 절망과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셨나요? 저는 분명히 당신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겠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은아, 제발 이러지 마. 나 거기 가면 정말 힘들어서 못 버텨. 나 사무직만 했잖아.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어. 회장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어줘. 어머니가 지금 회장님께 사과하러 가겠다고 난리시라고. 현우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현우의 좌천 발령은 최 여사에게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경력이 훼손되는 것을 자신의 품이 훼손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최 여사가 현우에게 쏟아부었을 분노와 실망감은 상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며칠 후 최 여사는 변호사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에 눈물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상견례 때 현우네가 저희를 모욕했던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보다 몇 배는 더 큰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성북동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배를 눌렀다고 했습니다. 응접실에 앉은 최 여사는 더 이상 저를 멸치똥 파는 집딸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옆에 앉은 시아버지,
또한 어색함과 후회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이 여사님께도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준 씨가 이런 대단한 집안의 따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 속에는 진정한 반성 대신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집안의 따님에게 사과하는 것이지 저희 어머니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가 가져온 사과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과문을 찢어버리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사과의 가격을 매기실 수는 없겠지만 저는 최소한의 진심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저희 어머니의 직업을 모욕한 대가는 당신 아드님의 경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대중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 여사는 경악했습니다. 대중 앞이라니, 그건 그녀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사과 방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시장 반찬 가게에 직접 오셔서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48시간 내에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현우 씨는 직원설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최 여사에게 48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는 그녀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잃는 것보다 체면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밤 10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현우의 남동생 현식이었습니다. 현식은 이전 상견례 때 저희 어머니의 직업을 조롱했던 그 경박한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준 누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가 지금 이틀째 아무것도 못 드시고 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버지도 심장약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저희 현우 형도 지금 술에 취해서 매일 밤 저한테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누나, 우리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 났어요. 현식 씨, 당신이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를 조롱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제지하지 않았죠. 지금 당신들의 고통이 저희 어머니가 그날 느꼈던 치욕보다 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머니께 빨리 결정하라고 전하세요. 현우 씨의 퇴출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식의 애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가족의 이익을 지키려는 구차함만 느껴졌을 뿐 저희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결국 최 여사는 신문 광고 대신 직접 찾아와 사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은 여전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희 어머니의 반찬 가게, 엄마 손맛 앞은 평소보다 더욱 북적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주변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몰려들어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완벽하게 준비된 짙은 회색 정장에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복장이 시장 바닥에서는 오히려 더 이질적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격을 지키려 했지만 그 장소 자체가 그녀의 오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가게 앞에 서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풍기는 매콤한 젓갈 냄새와 가 끓여낸 곰탕 냄새가 그녀를 덮쳤을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던 천한 냄새였죠.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현우의 인생이 걸렸다는 생각에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이 여사님, 저 최 여사입니다. 제가 어제 약속드린 대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과 태도에서 진심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늘을 다듬다가 멈추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 여사님 사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에게 상처 준 것이 현우 씨의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사과를 받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최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이 정도까지 굽히고 왔으니 저희가 당연히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여사님, 상견례 때 당신은 저희 어머니에게 멸치똥이나 만지는 사람은 품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당신은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당신의 오만한 품격이 우리 어머니의 땀과 노력보다 훨씬 더 천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최 여사는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조금 묻은 시장 바닥에 그녀의 고급 정장이 닿았을 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주변 상인들의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저희 어머니 눈을 보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직원설에 남고 싶다면 저희 어머니의 노동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수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여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여사님의 고귀한 노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아들 현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지만 시장 바닥에서 무릎 꿇고 고귀한 노동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극도의 치욕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의 대가였습니다. 사과가 끝나자 최 여사는 거의 기어 나오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흙먼지를 털어내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품격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묻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시장 냄새를 맡고 싶지 않다는 듯 황급히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웅성거림은 그녀의 등을 떠미는 듯했죠. 저는 그날 저녁 현우의 좌천 발령을 보류 처리하도록 아버지께 요청했습니다. 일단 그의 직장은 보존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여사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현우는 저를 증오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후 그들이 어떤 더러운 뒷공작을 시도할까요? 최 여사는 시장에서 굴욕적인 무릎 사과를 한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을 테죠. 저는 현우의 좌천 발령을 일시적으로 보류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우에게는 생명줄이었지만 최 여사에게는 빚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빚을 갚기는커녕 제게 더 큰 모욕을 안겨주려 했습니다.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저는 회사 동료의 싸늘한 시선을 감지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피했고 제 등 뒤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꽃뱀, 신분 세탁, 남자 등골 빨아먹는 여자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귓가에 맴돌았죠. 왠지 모를 불길함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결국 제가 다니던 건축 설계 커뮤니티와 직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제 악성 루머가 대규모로 유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설 신임 회장 따님이 사실은 시장에서 멸치똥이나 팔던 천한 집안 출신 남자에게 접근해 신분 세탁하려다 파혼당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해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희대의 꽃뱀. 명품 가방은 모두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산 짝퉁이며 직원서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은 급조된 것이다. 루머는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멸치똥이나 새벽 3시 같은 디테일은 상견례 현장에 있었거나 현우에게서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최 여사의 치졸한 복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이죠.
저는 분노에 휩싸여 곧바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지금 이 익명 게시판에 떠도는 글들, 당신 어머니의 소행이죠. 당신이 말한 거예요. 새벽 3시에 나한테 술주정 부린 건 당신이었잖아요. 현우는 예상대로 발뺌했습니다. 주은아,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는 지금 몸져 누워 계셔. 나도 지금 지방 현장에 보류된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나한테 이러지 마. 현우 씨, 당신 어머니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저희 어머니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것은 다 쇼였군요. 당신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비열합니다. 저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루머가 진실처럼 굳어지면 저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직원설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명예 회복과 아버지의 사업 안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최 여사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법무팀을 동원해 루머의 출처를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익명 게시판의 IP 주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직원설의 법무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루머가 시작된 최초의 접속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은 팀장님, 루머가 처음 유포된 IP 주소는 직원설 사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 여사님 명의로 등록된 컴퓨터에서 접속되었습니다. 법무팀장의 보고는 제 귀에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자신의 명의로 저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파혼 복수를 넘어 명예훼손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 증거를 쥐고 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최 여사에게 그녀의 가장 소중한 약점을 건드리는 최후 통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현식을 이용해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식의 약점을 이용해 최 여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현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식은 늘 현우보다 열등감을 느끼며 방황했고 최 여사는 그런 현식을 늘 골칫덩이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식의 약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식은 해외 유학 시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여사가 막대한 돈과 영향력을 동원해 그 사건을 덮었고 현식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최 여사의 비자금을 사용해 도박과 유흥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최 여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식 씨의 마약 투약 기록과 비자금 사용 내역, 그리고 익명 게시판, IP 주소,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내일 아침 9시 건설 회장 집무실로 오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직원설 회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지만 이 공간 안은 마치 심판대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최 여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보낸 제 메시지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얼굴이 완전히 파리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시아버지와 현우가 함께였습니다. 현우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가 대표님 가족끼리 화해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3가지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최 여사님, 시아버지, 그리고 현우 씨,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나 파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법적 심판의 자리입니다.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은 씨, 제가 어제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죠? 저희 현식이가 어렸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다 해결된 일입니다.
그 비밀을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현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다른 모든 문제보다 그 아들의 비밀을 지키는데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여사님, 당신은 제가 멸치똥이나 파는 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모욕하고 저희 어머니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현우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저희 어머니께 무릎 꿇었죠. 하지만 당신의 그 행동들은 모두 위선이었습니다. 무릎 사과를 하고 돌아가자마자 당신은 익명 커뮤니티에 저를 꽃뱀으로 매도하는 악성 루머를 유포했습니다. 제가 왜 이 증거들을 현우 씨가 아닌 현식 씨의 비밀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지 아십니까? 제 질문에 최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어 현우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은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된 컴퓨터에서 익명 게시판에 접속하여 루머를 유포한 IP 추적 기록입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죄입니다. 현우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거짓말 속에 있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현우 씨, 당신은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그 통화 내용을 왜곡하여 제가 당신에게 매달렸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당신의 직장 보류를 위해 저희 어머니께 무릎까지 꿇었던 사람이 뒤로는 이토록 비열한 복수극을 꾸몄다는 사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죄책감이 아니라 현실 도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어 최 여사에게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현식의 해외 유학 시절 마약 투약 기록과 사건을 무마하는 데 사용된 거액의 비자금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그 비자금은 최 여사가 남몰래 관리해 온 시아버지 몰래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집무실을 채웠고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최 여사님, 당신은 현우 씨의 직장과 당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당신에게는 현우 씨의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둘째 아들 현식 씨의 미래입니다. 이 서류가 세상에 공개되면 현식 씨는 물론이고 당신의 남편, 시아버지의 금융계 명성까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최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바닥이 아닌 직원서 회장 집무실의 최고급 카페 뒤였습니다. 사라곳이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준 씨, 제발 현식이는 안 돼요. 이 일은 현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식이는 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아이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 어머니께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 제가 퍼뜨린 모든 루머,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현식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덮어주실 건가요? 돈이든 뭐든 제가 다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굴함에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 대신 아들의 약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에게 마지막 세 번째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최 여사님, 당신은 돈으로 저희의 명예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현우 씨의 직장과 당신의 가족의 명성은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은 현우 씨의 아버지께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과 현식 씨의 모든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시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탁자 쾅 쳤습니다. 둘째, 당신은 저희 어머니께 공개 사과하고 그 내용을 전국 일간지에 당신의 자필 서명과 함께 게재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식 씨의 모든 비위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최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아들과 남편의 명성,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현우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원망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는 집무실 바닥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오열 소리는 직원설 최고층의 두꺼운 유리창을 뚫고도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얼굴이 굳어져 있었고, 현우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크기를 뒤늦게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짓밟힌 자존심 회복 과정이었죠. 결국 최 여사는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현식의 마약 투약 기록과 비자금 사용 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곧 그녀의 사회적 사망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날 전국 일간지에는 직원서 회장, 가족에게 전하는 참회문이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자필 서명과 함께 저희 어머니의 고귀한 노동을 멸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신문 활자가 마치 심판의 쇠망치처럼 최 여사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주변 상류층 지인들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이죠. 현우는 그날로 직원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후광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버틸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제게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주은아, 내가 틀렸어. 너를 잡을 기회를 잃었고 내 인생도 잃었어.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삶이 모든 것이 내 오만함의 대가라고 생각할게. 부디 너는 행복해. 그의 후회는 진심이었지만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최 여사가 숨겨온 비자금과 현식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금융계에서 쌓아온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최 여사와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우와 현식은 어머니의 배경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시작해야 했고 최 여사는 지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 풍요만 남았을 뿐 가족의 사랑과 사회적 존경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존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현운의 가족이 그토록 자랑하던 품격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멸치똥, 장사에서 묻어나는 땀과 정직함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이라는 것을요. 파혼 후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직원설에서 일하는 것을 권유하셨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건축 설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 진혁은 현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집안 배경이나 직업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젓갈 냄새를 맡고도 어머니의 손맛은 정말 대단하다며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진혁은 저희 직업적 성취를 자랑스러워했고 저희 진솔한 모습만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진혁은 제가 과거 현우 가족에게 당했던 치욕적인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을 때 격분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주은 씨,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 상처받지 마요.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잣대로 평가될 수 없어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용기 있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진혁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비로소 뒤늦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는 늘 가짜 품격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지만 진혁과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화로웠습니다. 저희는 곧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 여사 가족에게서 느꼈던 냉소적인 공기 대신 서로에 대한 존중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젓갈 냄새 대신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멸시했던 그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저는 비로소
인생의 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과 삶에 대한 존중에 있다는 것을요. 현운의 가족은 평생 돈만 쫓았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오만함은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강인함과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저희 자존심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세요.